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영수 연구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화성문화원에서 제작하는 2020 화성지역학 수업, 오늘은 8강입니다. 계속 들어하셨던 분들은 이옥 선생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강의를 맡아주신 한양대학교 박수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중반을 향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또 오늘은 특별히 이옥의 글쓰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옥의 생태 글쓰기 이제 이런 표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 텐데, 예. 이 생태 글쓰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이제 어떤 조금 이제 쓰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학적으로 제가 이거를 끌어들여서 학문적으로 좀 제대로 좀 시도를 해 보고 있는 건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갖다가 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옥과 연안박지원, 그 다음에 이덕무, 이 세 사람의 글쓰기가 생태 글쓰기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옥을 또 내가 이덕무, 유명한 또 연암과 같이 붙여주고 있으니까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제가 학문적으로는 우리 저 학계에 계신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좀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좀 좀 아쉽고 좀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일반 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고 이게 정말 괜찮은 이론인 건지 좀 더 오히려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어떤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편견이 없이 또 들으실 수 그쵸.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옥의 생태 글쓰기는 이옥의 어떤 그런 글쓰기의 특징이 되게 다양한 빛깔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옥의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거는 제가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특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생태 글쓰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단순화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할 생각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이 어렵게 진행은 안 할게요. 생태 글쓰기에 대한 저의 짤막한 그런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이옥의 글을 왜 저는 생태 글쓰기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또 이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글쓰기의 특성, 또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생태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생태. 동태가 동태. 생태찌개 좋아하세요? 생태는 이제 없잖아요, 이제. 생태찌개 안 좋아하세요? 생태찌개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네. 요새 이제 생태가 드물다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생태찌개를 생각하시면 네, 좋습니다. 제가 더 아재 개그를 하는 것 같은데, 생태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안에 저희가 생태계. 살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자, 그것들을 소중히 하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화성시에도 생태가 들어가는 뭔가 할 수 있어요. 생태마을 이런 게 있거든요. 요새 생태자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꼭 찌개만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화성시에 그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나마나 생태가 살아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철새들도 날아오고. 그럼 생태 호수라든가 또 이런 명칭을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과 비슷한 의미로 이제 생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게 조금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좀 생태는 좀 자연과 좀 구분을 한다면, 예컨대 자연은 이제 자연이라는 개념을 쓰면 인간을 중심으로 좀 어떤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생태라는 개념은 인간도 이 지구 혹은 우주를 구성하는 생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연하면 자연보호하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라면, 생태하면은 인간도 그냥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의 기본 전제는 모든 좀 생명체가 좀 동등하게 공존하고 공생하자. 요런 어떤 이제 전제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생태 글쓰기라고 하니까 제일 부딪히는 물음이 뭐냐면은, 고전시대 자연을 이야기하자는 글이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동양이 원래 동양적 글쓰기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동양에서는 다 자연을 갖다가 이제 노래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조선 시대의 어떤 글쓰기를 보자면 예. 이제 어떤 뭐 자연치나 물화일체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런 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개념이 자연을 인간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연물이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내면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수양해 주거나 또는 드러내 주는 도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의 내면으로 끌어들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유학에서도 자연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늘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 인간은 만물의 영장, 자연은 그 도구적 존재로서의 관리의 대상.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들도 기본적으로는 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물. 예. 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태 작가들은 이제 그것과는 달리 유학에 갇힌 사람은 일단 생태 글쓰기가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연을 객관화시켜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자연 사물을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예. 이제 유학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자연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는데 예. 생태의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자연 사물의 생태를 통해 얻은 발견 깨달음을 인간의 삶과 현실을 뭔가 성찰하게 하거나 교정하게 하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시면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이 바탕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사물로부터 그런 성찰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상생이나 공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쓰기 과정에 이르는 글쓰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의문이 들면은 예.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그 저희 뭐 의문이 든다기보다 네. 좀 유교적인 글쓰기가 좀 이렇게 기독교 사상이랑 어떻게 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게 약간 인본주의를 뭐 하고 있다는 그런 그래요?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요. 기독교적인 사상은 신을 중심으로 하고 오히려 이제 유학은 인본주의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네. 약간 뭐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해서 다 네네. 인간이 쓰기에 신이 주셨다. 네네. 이렇게 해서 자연을 좀 대상화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구비문학 하면서 저는 아까 7강에서 했던 그 신비한 동물이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막상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유교적인 질서에 좀 이분들이 좀 이렇게 갇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뭐 역사만 뭐 맞는 것말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학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거짓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잖아요. 허구적인 거를. 그래서 이제 소설이 발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소설은 이제 허구를 기반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지향을 하지요. 유학자들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기독교가 어떤 그런 자연을 좀 도구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전근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 성경적 세계관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자연물도 신께서 다 하나의 그런 독특한 그런 어떤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어떤 도구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개발을 했던 거지. 원래 그럼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런 기독교의 기본 정신도 인간과 어떤 자연 사물의 어떤 좀 상생이어야 하는데 이걸 저는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좀 어떤 이 생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런 유학자들과는 다르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해요. 장자나 불교는 다 이제 생태적이잖아요. 생명체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태 성찰은 약간 문명과 좀 깊은 관련을 맺어요. 그래서 장자적이거나 이제 어떤 그런 노장적인 거는 되게 이제 비문명을 지향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인간 세계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생태 글쓰기는 인간을 좀 이렇게 좀 반성하거나 성찰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자연이 깨달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좀 끌고 가볼게요. 여기서 좀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욕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좀 논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이욕의 글을 생태 글쓰기라고 하는 근거는 첫 번째 이제 이욕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존중하고
배우고 깨달아요. 우리 벌레 이야기할 때 예, 그때 많이 나와 들은 것 버들은 저들은 모두 벌레이다. 이런 사유가 기본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연암도 우리 저 인간과 벌레가 다 똑같은 먼지에서 출발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이덕무야말로 그야말로 생태 작가예요, 진짜. 꼭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사람 밀고 있는 게 이규보인데 이규보도 만물 인류라 해서 만물은 모두 하나로 통한다. 이런 정신을 갖춘 사람. 예. 드물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게 글쓰기 차원에서 사상이 아니라 저는 글쓰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순문장가의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학자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담원 홍대영만 해도 학자로서의 생태 사상은 충만하지만 제가 생태 글쓰기를 지금 이론을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장가로서의 개념으로서의 글쓰기를 제가 이론화하는 데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욕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는 내가 쓰는 게 아니야. 천지만물이 짓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을. 저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가 절로 나온다. 시가 저절로 나온다? 그런 얘기. 멋있는 풍경을 보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절로. 자, 그러면 한번 뭐 좀 이욕의 이제 이연이라는 글 중에 있는 일란 그 중에 이제 한번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예. 짓는 자가 어찌 감히 짓겠는가? 이게 짓는 자로 하여금 짓게 하는 자가 지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천지만물이 바로 그것이다. 천지만물은 천지만물의 성이 있고 천지만물의 상이 있고 천지만물의 색이 있고 천지만물의 저기 무슨 성이 성이 있다. 예.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예. 나를 짓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천지만물이야. 예. 천지만물은 성, 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연암 박지원도 이런 얘기를 또 자연은 그 자체로 성색 정경이 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욕은 내가 글을 짓는 게 아니야. 자연 사물이 지금 나로 하여금 짓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어떤 생태 글쓰기의 기본 전제는 인간 중심이 되지 않고 자연 사물의 생태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데 밑에 성상색 소리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천지만물은 각자 독자적으로 각자의 색깔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걸 뭉뚱그려서 봐요. 뭐 어떤 자연 사물을 볼 때 하나로 숲을 보듯이. 근데 이욕이나 연암은 나무 하나를 개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꽃 이렇게 보는데 그 연암은 꽃술을 보라고 해요. 꽃술 하나하나.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좀 줄여서 좀 더 한번 보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총괄하여 살펴보면 천지만물은 하나의 천지만물이고 나누어 말하면 천지만물은 각각의 천지만물이다. 바람 부는 숲에 떨어진 꽃은 비 오는 모양처럼 어지럽게 흐트러져 쌓여 있는데 이를 변별하여 살펴보면 붉은 꽃은 붉고 흰 꽃은 희다. 그리고 천상의 음악이 우레처럼 웅장하게 울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현악은 현악이고 관악은 관악이다. 각기 자기 색을 그 색으로 하고 각기 자기 음을 그 음으로 한다. 네, 이게 참 저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 생각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의지적인 주체가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천지만물이 작가로 하여금 그 빌려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저기 뭐죠, 붉은 꽃은 붉고 흰 꽃은 희다. 이거는 각각의 그 개별성과 주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사물의 각각의 개별성, 주체성. 현악은 현악이고 관악은 관악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가 각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념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어떤 대상 하나하나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관점에서 바로 어떤 생태적인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생태적인 글쓰기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생이나 공생의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기본 전제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예를 든 건데 저는 이 비유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비가 날아서 학령을 지나치다가 그 차갑고 야인 것을 보고 묻기를 너는 어째서 매화의 흰색, 모란의 붉은색, 도리의 반홍 반백색 같은 빛깔을 뜯지 않고 하필 노란색이 되었는가 하니 학령이 말했다. 어찌 내가 그렇게 했겠는가? 때가 곧 그렇게 만든 것이다. 내가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대 또한 나에게 나비와 같이 묻고 있는가?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학령은 되게 품질이 좀 국화의 일종인데요. 아, 꽃이 이름이군요. 네네. 그래서 그게 차갑고 야윈 것을 보고는 야, 너 왜 매화를 갖다가 빛깔을 띠지 않아? 왜 노란색이야? 학령이 노란색이거든요. 예. 되게 품종이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학령이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때가 그렇게 한 거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되게 이제 멋있는데 그 박제가도 이제 그런 게 저기 되게 재밌는 구절이 정조가 이제 너 반성문 써 그랬어요 박제가한테. 예. 그러니까 반성문을 썼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성문 안에서 자 보세요 매화는 무슨 맛? 매화에서는 신맛을 취하고 예. 소금에선 무슨 맛을 취해요? 짠맛을 취하고 겨자에서는 쓴맛을 취합니다. 예.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소금 보고 예. 야 소금아 너 왜 시지 않니? 라고 물으면 그건 정당한 지금 공격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금 보고 야 너 왜 시지 않어? 라고 공격한다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 매화래네 자꾸 소금의 본래 역할은 어떤 짠맛을 그렇죠. 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만약에 짜지 않아서 야 소금 왜 너 안 짜? 그럼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하죠. 그건 정당하죠. 근데 소금 보고 왜 너 쉬지 않아? 이렇게 물으면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옛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른 다채로운 색깔 개성이 있는데 그걸 말살하고 왜 이것과 닮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쓰기라는 게 기준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뭘 쓸 때는 그 틀에 맞춰 쓰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글쓰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도 그거를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다 총괄적으로 쓰는 거예요. 뭘 써도. 근데 이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개성과 주체성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태 글쓰기예요. 제가 보는. 그러나 유학자들은 그거를 어떤 개인의 내면, 윤리나 도덕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사군자 얘기를 저 꽃에서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군자라는 개념이 매랑 국죽이 꽃에다가 윤리적인 관점을 투영을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식 선비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 사고를 가지고는 생태적 글쓰기를 쓸 수가 없어요. 생태 글쓰기는 각각의 개별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글에서는 이제 이욕은 짓게 하는 거는 나의 의지적 주체가 아니라 천지만물이야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저는 생태 글쓰기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 글쓰기를 쓰고 있는 그 어떤 글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상운사 골작 어구도 멋지고 연폭은 기막히게 멋지고 대서문도 멋지고 서수구도 멋지고 칠류암도 극히 멋지고 백운동문과 청하동문의 두 동문도 멋지고 산영루도 대단히 멋지고 손가장도 멋졌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침에도 멋지고 저녁에도 역시 멋지다. 네. 날이 맑아도 멋지고 날이 흐려도 멋지다. 산도 멋지고 물도 멋지다. 단풍도 멋지고 바다도 멋지다. 산도 멋지고 물도 멋지다. 단풍도 멋지고 바위도 멋지다. 멀리 조망하여도 멋지고 가까이 다가가 보아도 멋지다. 부처도 멋지고 스님도 멋지다. 비록 좋은 안주는 없어도 탁주라도 멋지다. 절대 가인이 없더라도 초동의 노래만으로도 멋지다. 네, 저 되게 이제 제가 일부만 한 건데 저 멋지다는 표현 엄청 많이 나오죠. 예. 저게 이제 50번이 넘게 멋지다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이제 이욕이 34살 때 저기 북한산 그 중흥사라고 하는 곳을 가을에 친구들 3명과 함께 3박 4일간 여행을 해요. 자기가 이제 본 그 풍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요 앞쪽에 보면은 뭐 상운사도 같고 연폭, 뭐 대서문, 서수,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아는 거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런 어떤 모든 공간 하나하나가 다 지금 멋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날씨도 흐려도 맑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저 물을 낼 때 노자의 물이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다 그랬죠. 이욕은 싫어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멋지고 다 아름다워요. 자기가 눈길 닿는 모든 시간, 때, 공간이 다 멋져요. 그러면서 50개가 다 멋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만약에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생태적 글쓰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각각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져서 예를 들면 뭐는 추상고절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어떤 오상고죠? 모습이 어떤 모습이 군자의 도와 닮아 멋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각자가 다 멋지다는 얘기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군자의 도와 같은 멋지고가 아니라 이제 예컨대 이제 글쓰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예. 이제 어떤 공간을 가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디를 갈까? 일단은 좀 볼거리가 많은 곳을 일단 딱 떠올려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제 북경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예. 북경은 안 가보셨죠?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언젠가 좀 저랑 가죠. 열알기. 그렇죠, 이제 네, 코로나가 시간 좀 되면 아니 뭐 꼭 뭐 내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언젠가 죽기 전에 한번 언젠가는 우리도 또 인연을 쌓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한번 저 열화 여행 한번 가는 걸로 하고요. 북경을 가면은 거기에 뭐 이제 그 만리장성, 이화원, 자금성, 천안문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좋아하는 게 이렇게 한두 개 있어요. 중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대개 작가가 글을 쓸 때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쓸모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게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그렇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파리를 가면은 뭐 에펠탑을 뭐 자세히 쓰거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글쓰기인데 이욕은 특정한 중심 하나만이 멋진 게 아니라 내가 눈길 닿는 거 하나하나가 다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멋지다고요. 근데 우리 저렇지 않아요.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멋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글쓰기에 있어서는 좋은 글쓰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하고 열거하는 걸 좋은 글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결하게 써야. 또 이제 글쓰기에서 이제 자기 소개서를 쓸 때는 맞아요, 최악이 있네요. 최악의 글쓰기다 진짜. 만약에 자기 장점을 쓰라랬는데 나는 책임감 있고 뭐 자신감 있고 성실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빵점. 그렇죠. 특정한 하나를 자세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10개를 이야기하면 하나, 두 기억 안 나요. 하나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쪽에서 보면 약간 빵점일 수도 있는데 이욕의 시선과 생각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욕은 내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런 것도 다 멋지대요. 혹시 저 맑은 날 좋아하세요? 흐린 날 좋아하세요? 그럼 당연히 다들 맑은 날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맑은 날 있지만 이욕은 그게 아니야. 맑아도 멋지고 흐려도 멋지대잖아요. 그렇군요. 산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뭐가 더 좋아? 좋습니다. 근데 산도 멋지고 물도 멋지고 그냥 다 멋지대요. 그냥 50번이나 짜라라. 그럼 왜 그럴까?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빠뜨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중심과 주변을 나눠서 중심만을 눈길을 고정시키는데 이욕은 내가 눈에 들어온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도 다 아름답다. 좀 싸움을 싫어하는 스타일. 다 감싸 안으려고 해요. 되게 피곤하네. 네, 이게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이게 생태의 글쓰기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복과 열과가 글을 지루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생태기 글쓰기 차원에서는 그 개별적인 존재를 갖다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쓰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이 저는 연암의 생태 글쓰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 걸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경기 작가나 무슨 요새는 좀 뭐 흔히들 각설이 타령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걸 많이 하시고 옛날에 뭐 수다맨이나 뭐 이런 거 뭐 개그도 만담도 이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기가 나왔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그런 조금 감성이 비슷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하네요. 아니에요. 그거는 좀 미적으로 좀 달라 보여요. 그래요? 제가 이제 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데서 이제 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구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외우기에 되게 편해요. 낭송하기에 그렇게 반복하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지만 이욕은 이제 그런 층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의식은 그것과는 좀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욕에게 있어의 반복과 열거가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생태글쓰기 층위에서 조망이 돼야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걸 구술하는 데 있어서의 낭독이나 이런 측면,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동의를 못 해주세요, 학자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 프로젝트에 제가 이렇게 해도 이게 자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태글쓰기를 포기해야 되나 지금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살려봅시다. 나는 좀 해볼만 한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떤 그 연암과 이옥과 이덕무의 이런 생태글쓰기가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글쓰기가 너무 황폐해져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늘 어떤 죽이는 글쓰기
그다음에 맞습니다. 표절하는 글쓰기 이런 게 많은데 이욕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물 하나를 자세히 관찰하기 때문에 그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또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이런 생태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도 좀 실현을 하면은 좀 어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처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의 그런 글쓰기에도 되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여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학계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슬픔을 가지면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것까지 많이 품어 안는 거니까 네. 요즘 시대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욕의 어떤 반복과 열거는 모든 존재가 다 가치 있고 다 관심받아야 될 존재라서 하나하나를 다 쓰는 거예요. 사물 생태의 그 다양성에 대한 자각. 쓸모없는 게 없어요. 이욕의 눈에는. 씨잘데기 없는 것도 다 담아내고 싶은 그 마음. 그거를 이제 반영한 글쓰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거 좀 특별해요. 근데 어떤 그 거미 이야기 한번 생태계에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예. 아이적의 거미를 말 가득히 죽이면 마땅히 복을 받고 장수를 누린다는 얘기를 듣고 거미를 보면 반드시 그 줄을 헐어버리고 죽였다. 네. 장성에서 생각해보니 이는 매우 옳지 않은 일이었다. 네. 이 말을 한 자는 대개 거미가 줄을 쳐서 여러 벌레를 공격하는 것을 몹시 미워하여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제거하기를 바란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거미로서 사람을 본다면 사람 중에 거미와 같지 않은 자가 몇 사람이겠는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어찌 다만 이뿐 이랴.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그럼 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어찌 다만 이뿐 이랴. 시기하고 이기려는 마음으로 엮어 그럴싸한 곳에 펼쳐놓고서 교묘한 말로 잡아매고 가혹한 법으로 두드려 마침내 꿩을 토끼 그물에서 죽게 하고 큰 기러기를 물고기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짓은 거미도 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만이 혹 그렇게 한다. 또 어찌 거미가 배를 채우는 것을 주벌하면서 도리어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죄가에 빠지는가. 네, 그렇게 썼죠. 자, 앞부분을 잠깐만 돌아면 거미 하면은 이게 또 부정적이라고 제가 했죠. 일반 유학자들은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짐승을 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미하면 부정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저 지주부 할 때 이제 그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미 이야기에서. 그랬는데 이제 이욕이라는 사람은 그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미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사람을 들여다 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거미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 중에 거미와 같을 자가 몇 사람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보니까 오히려 거미의 입장에서 봤더니 사람은 정말 시기하고 이기려는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미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만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미가 막 자기 배를 채우는 거를 사람의 시선으로 주벌하지만 오히려 거미의 입장에서 인간을 봤더니 인간만이 시기하고 이기려는 마음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학자의 시선에서 거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기심, 이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는 욕심 있는 그런 동물인데 거미의 입장으로 들어가 봤더니 인간이 더 나쁜 존재네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반성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태 글쓰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물개체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양상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인간을 반성하거나 깨닫게 해요. 여기까지 나가야 생태 글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욕의 어떤 글쓰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생각을 할 때 인간이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강아지 강아지 같은 동물들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개고기나 뭐 닭은 안 불쌍하냐? 뭐 돼지는 안 불쌍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 거랑 이제 뭔가 이제 뭐 놀기 위해서 즐겁기 재미로.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과하게 괴롭히고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강아지를 너무 가혹하게 막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렇죠. 안 좋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 거랑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바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님도 그런 게 이제 바로 생태적 성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존의 차원에서 다른 생명체를 죽이기도 하죠. 그거는 예. 이제 또 어떤 현실의 요구인 거지만 그게 이제 당연한 건 아닌 거죠. 예, 당연한 그렇습니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죽일 때도 조금 더 동물의 어떤 인권을 좀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어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죽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제가 폭력적이 되고 탕탕이를 안 먹거든요. 탕탕이, 너무 아프대요. 그렇게 아하, 하면. 또 깨달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좋아했는데 요새는 안 먹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저 이렇게 낙지 이렇게 그 탕탕이 지금 얘기를 예. 했는데 끊어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생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기 고통을 느낀대요. 예. 다시 읽어봤더니 끊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거는 신경이지 그거는 고통은 아니래요. 아, 거기는. 그래요? 네. 그래서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위안을 탕탕이를 받았는데. 다시 먹어주는구나. 네. 그런데 어쨌든간 그러니까 사람은요 예. 지식은 자신을 늘 괴롭게 해요. 무언가를 맞습니다. 안다는 게 남은 구원해 주는데 나 자신은 고통을 줘요. 예, 무언가를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예. 뭐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어떤 거미의 입장에서 또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우리가 이런 어떤 생태 글쓰기를 배운다면은 예. 좀 더 이런 아이들 교육에도 되게 이제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는 이제 뭐죠? 거미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태적 성찰로 이루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일단 요거 정리를 한다면 예. 자, 거미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마음대로 다른 걸 죽여요. 예. 상대방을 가혹한 법을 이용해 올감해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미의 입장이 돼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은 거미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깨달음에 이제 이르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벼룩. 왜냐면은 벼룩 시장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벼룩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또 하찮은 것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해충의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모기와 더불어 피를 이제 빨고. 그렇죠. 예. 그래서 피를 빨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벼룩 이야기는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조브랄에서 이제 벼룩 이야기에서는 벼룩이 이제 사람 피를 막 흡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반성하지 않아. 손톱으로 꽉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후조부. 그 다음 얘기가 꿈속에서 이제 그 벼룩이 그냥 도사로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막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야, 지금 내가 너를 딱 이렇게 쏜 것은 요 밑에 정문일침으로 지혜의 구멍을 열어주려 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저 한양의 다른 부유한 자제들은 이제 내가 깨우침을 주어도 기름진 고기를 먹느라 그런 거를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너는 알아듣는 귀가 있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살짝 비판과 풍자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또 저기 뭐죠? 제가 한번 이옥의 세계관이 나타나니까 읽어봅시다. 지인은 살을 베어서 굶주린 호랑이를 먹여주었고 어리석은 안하기 이를 잡아내자 군자는 꾸짖기까지 하였소. 예철이는 자비로워서 무라를 균등하게 보았어. 주인께서는 이에 대해 알미 미치지 못하니 나를 책망하는 말에 나는 실로 당신을 부끄럽게 여기오. 말을 마치자 가려는 듯 먼저 뜻을 보인다. 이제야 나는 알았소. 부디 그대는 가지 마시고 나의 혼몽함을 참으로 깨워주시오. 일어나 그에게 사과하려다 하품을 하고 깨어보니 곧 한 꿈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인 저거는 이제 현자가 되겠죠. 굶주린 호랑이를 먹여준 일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비로서 무라를 균등하게 보았어. 이건 이제 무라균시 한자로는 사물과 나를 균등하게 보는 거. 우리 이규보는 만물인류라고 그래가지고 만물을 하나로 본다라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여기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저게 이제 바로 이옥의 세계관을 상징한다고 봐요. 무라균시.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알미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나 지금 떠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옥 자신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워주시오 하고 사과하려다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 하찮고 쓸모없는 게 벼룩이잖아요. 그렇죠. 벼룩 잡아보신 적 없으시죠?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있어요. 어릴 때 이와 벼룩 많이 봤습니다. 저 시골에서 아주 그냥 흔했어요. 네. 저는 이가 한번 네네. 부대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전부 다 일광소독하고 다 씻기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가장 또 하찮고 쓸모없는 벼룩을 가지고 또 인간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늘 이렇게 생태 글쓰기를 실현한 작가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성리학자들이 이런 의인화를 써요. 의인화를 쓸 때는 그걸 통해서 성리학적인 깨달음이에요. 성리학적인. 그런데 이런 생태 작가들은 그냥 그 자연 사물의 입장에서 그대로 그냥 독립적으로 해서 그 사물의 입장에서 인간을 꾸짖지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유학의 글쓰기와는 좀 달라서 이런 어떤 좀 더 어떤 좀 생명 세계의 그런 동등함을 가지고 인간을 좀 반성하게 하거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이제 이런 글쓰기에 좀 어떤 방식이나 어떤 태도,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해서 좀 오늘날 글쓰기에 좀 한번 같이 활용해 보면 어떨까? 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이 생태 글쓰기인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것이 저는요. 네네.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네. 좀 덜 재수 없는 것 같아요. 덜 재수 없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이걸 보니 너는 뭐 이걸 보고 따라하여라 뭐 반성하여라 이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이게 각자 있는 하나하나 그대로.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참 확실히 뭔가 요즘 이제 세대의 소통 방식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물론 진짜 무슨 뭐 벼룩의 마음이 돼서 거미의 마음이 돼서 살아보진 못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성찰도 오고 좀 더 좀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좋은 그런 위로는 그 사람의 말을 목소리를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요새 근데,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만 이제 약자의 개념 가운데 이제 저 은유 선생님은 약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약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동의가 되는 게 약자는 늘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그 늘 강자의 목소리만 있어. 이 세상에 큰 소리로 울리는 거는 만약에 누가 큰 소리로 떠든다. 이 사람은 강자군 틀리지 않아요. 뭐 정치 현실도 그렇고 사회 현실도 그렇고 목소리 크면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강자예요. 강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자는 그냥 듣기만 해야 돼요. 그냥 막 그러면은 그게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목소리는 누구도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옥이나 연암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누가 벼룩의 입장이 되어 봅니까? 그렇죠. 누가 도대체 거미의 입장이 되어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벼룩, 거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인간이 더 부족한 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적 성찰의 글쓰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 벼룩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벌레를 참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소리 지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를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세대주라서. 세대주라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바퀴벌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막 이제 소리도 지르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요,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보면은요, 벌레도 되게 귀여울 수 있어요. 진짜예요. 만약에 어떤 존재가 인간을 처음 보면 저렇게 인간처럼 이상하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참 합니다. 몇천 배의 큰 동물이 그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익숙하지 처음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든 난민이든 우리가 이렇게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뭔가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계의식이 뭔가 차별이나 배타적인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낯선 것은 모르는 것이지 그게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위험한 인간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 지론이에요. 나를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죠? 가장 큰 상처 주는 게 가족이나 친구들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게 낯설어했던 사람이 내 친구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살인자하고 뭐 그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다 사람 나름인 거지. 특정한 것을 범주해서 이 존재는 내가 모르는 거는 뭐 이렇게 악마적 존재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악마적인 집단이라도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그 존재들은 좀 개별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이건 좀 생태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갖추어야 우리가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태적인 시선을 갖추기가 훨씬 그것보다 그냥 차별적인 시선을 갖기가 너무 쉬워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참 이옥 선생의 이런 글이나 아까 말씀하신 생태적인 네. 글쓰기가 네.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그죠. 합니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가 세계관을 배울 수 있고. 네.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으면 차별적으로 살면 참 편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공존하자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가치 있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은 그건 진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쉽게 발견한 진리는 가짜 진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깨달음은 사실은 고통이 좀 수반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우리가 좀 이 생태 글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 벼룩 저렇게 생겼지만은 얼핏 보니까 저런 거는 또 제가 또 문화 콘텐츠에서 딱 뭐 이렇게 좀 어떤 괴수들 할 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이옥이 보면 자기를 부정하면서 진실을 담아내니까 이옥 자신이 꾸짖음을 당하잖아요. 그런 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가 되어서 남을 훈계하거나 교훈하지 내가 부정되어서 내가 하찮은 벼룩이나 거미한테 꾸짖음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덜 재수없다는 건 표현이 잘못됐고 그런 거죠. 겸손하다고 해야 겸손하다? 덜 재수 없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어떤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게 이옥 글쓰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 생태적 글쓰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공감 능력이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의 진실. 그 세계의 진실은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걸 꿈꾸는 거겠죠? 그거를 위해서 자기를 충분히 희생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자가 진짜로 위대한 거죠. 알고 보면은. 예. 자기 자존심이 강할수록 부정을 못 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을수록 부정할 수 있어요. 예. 네. 사과도 잘하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가보면은 이옥과 연암의 글쓰기, 늘 이제 제가 연암을 대비해서 좀 이옥의 반열을 잡고 좀 연암의 급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열알기 곡성필담에 저런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벌레의 한 종족입니다. 사람도 벌레의 한 종족이다. 이것도 연암. 이옥과 생각이 똑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암도 이거 되게 유물론적인 생각이긴 한데, 먼지가 돼가지고 흙이 되고 먼지가 사람까지 되고 벌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벌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사고 방식을 같이 갖고 있고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생태 글쓰기, 그러니까 소외된 사물을 중심에 넣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동등하다. 이게 이제 생태적 사고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없어 버리는 거, 하찮은 존재를 좀 존중하고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생태적 글쓰기를 이루는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연암은 그 발견을 현실을 교정하고 비판하는데, 이옥은 그게 이제 막 현실 비판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아 성찰이나 개인을 돌아보게 하는 데서, 제가 이제 머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머문다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어떤 반성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은 좀 강력한 풍자, 비판 정신이 있다면, 이옥은 그 생태 자체에 주목하지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암은 계몽성이 강한 작가이고, 이옥은 진짜 아까 말한 탐미주의, 유미주의 좀 그쪽에 좀 가까워요. 물론 뭐 교훈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회까지 관심을 크게 확장하진 않아요. 간간히 뛰기는 하는데, 좀 더 어떤 내면 성찰 쪽에 관심이 많고, 연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곧바로 나아가는 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떤 인간과 사회를 갖다가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생태적 사고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옥의 생태 글쓰기는 연암이 바라본 세상은 뭔가 좀 혼돈스러워요. 근데 이옥이 바라본 세계는 아름다워요. 아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싸움을 싫어해요. 이옥은 연암은 좀 약간 싸움 정신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죠. 좀 있는데 시비를 좀 거는 게 있죠.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슬쩍슬쩍 우회하지만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근데 이옥은 그 뭔가 이렇게 좀 아까 좀 이옥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조금 더
개인적인 성향은 우세한 사람,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이욕의 글쓰기가 특별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욕의 글쓰기가 그 시대의 어떤 소품체 산문의 어떤 특성을 참 잘 드러내요. 그러면서 선비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생태적으로 그는 쓰는 글쓰기는 이욕만의 그런 개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 부합되는 글쓰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네네, 그죠? 되게 고답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제 생태 이렇게 서로 관심 가지고 공감을 하고 하나하나 그런 대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네. 더 큰 이렇게 뭐 철학이나 뜻을 이루게 되고 세계가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개개인의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요새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네. 하여간 지금 개개인이 다 발언권을 얻는 시대가 되고 나서 엄청난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데 그 하나 역지사지를 해보거나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을 많이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네. 뭘까 좀 불편하고 네, 피곤하니까. 네. 근데 네, 그렇죠. 이옥 선생 같이 네. 벼룩에서도 벼룩이 나에게 일침을 놓아서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네. 벼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 개인의 삶은 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지 몰라도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정말 좀 더 좀 자연적으로 이제 순환할 수 있는 좋은 생태계가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벼룩 그냥 죽여버리면 손쉽고 쉽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존재의 뭔가 본질을 묻고자 하는 게 이제 이욕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이욕의 글쓰기는 또 이욕만의 그런 방식의 저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 방식의 저항이 있지만 이욕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시대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현실을 갖다 저항하는 그런 글쓰기가 좀 어떤 이욕만의 그런 독특한 어떤 색깔로 또 이렇게 이제 빛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이욕 글쓰기의 특징은 앞으로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욕을 좀 더 이해해 가면서 이 이욕이 우리 고전 지성사에서 독특한 색깔을 지닌 그런 작가로 자리매김되어서 우리 화성의 인물로 궁극적으로는 좀 남아서 봉평, 남원 이거를 넘어서서 좀 더 어떤 이욕 덕분에 이제 또 화성시의 어떤 이미지가 좀 더 어떤 그런 문학의 향기가 더 짙게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좀 깨달음이 많았던 그런 강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일 6시에 다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끝에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시고요.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